연애를 시작했다 하면 빠질 수 없는 데이트 코스. 바로 영화관이죠. 영화관. 세대가 바뀌어도 영화는 불변이죠. 네.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는 그 영화의 맛, 그 사운드의 맛, 그 공간에서 느끼는 연애의 맛. 그립다.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때 함께 마신 콜라처럼 톡 쏘는 영화 이야기를 나눠볼 퐁당극장. 오늘은 영화 평론가 오동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기 괜찮으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이고. 영화관이 데이트 코스죠. 제가 19살 때 네.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여학생이 제가 네.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한테 극장을 가자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그때 어렸을 때 남자들은 이제 성정이 느리잖아요, 여자보다. 어떤 게 느리죠? 여성들이 성정이 빠르잖아요. 네네네네. 더 성장이 좋잖아요. 네. 남자들은 좀 늦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정신적인 거죠? 것, 뭐 육체적인 네네. 것 다. 그게 일종의 뭐랄까 이렇게 극장을 가자는 게 일종의 신호였는데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였는데 네, 그렇죠. 데이트인 줄 모르고 갔구나. 그렇죠. 그냥 철부지 오히려 어린애가. 반대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데이트 코스라는 말씀하셔서 19살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냥 영화관 혼자 가서 영화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변에 동생들, 남동생들도 많고 남자 친구들도 많고 오빠들도 많고 주변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인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영화 보러 같이 갈래? 그러면 시간 맞는 사람들 가가지고 영화를 같이 봤는데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그 얘기인 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시간을 내어주는 거는 마음에 있어서 그랬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옆에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네. 마주 앉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극장의 공간이 굉장히 내밀한 공간인 건 맞죠. 네. 요새 좀 어려우시지만 극장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그 극장에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을 가는 걸 되게 꺼려 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유아인 박신혜 씨의 살아있다가 180만이 넘었대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관객분들이 몇 가지를 용서하세요. 하나는 약간 작품이 약간 모질라도 일단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관대하게. 그렇죠. 스크린 독과점도 용서해 주세요. 영화가 워낙 없으니까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한 편 나와서 독과점 한동안 굉장히 많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을 많이 과점을 해도 요즘 위기 상황이니까 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유아인의 살아있다도 좀 약간 독과점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곧 어제 개봉된 강동원 주연의 반도도 2,200개인가 그래요, 스크린이. 우리나라 전체 스크린이 한 2,700개 정도거든요. 2,200에서 2,300개 정도니까 어머나. 전국의 극장을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지탄의 대상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좀 용서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극장에 잘 안 가게 되다가 이제 가기 시작할 때쯤 저예산이나 그 독립 영화들이 그 개봉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위험한 시기여서 극장에 잘 안 가는 시기여서 그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이제 비수기였죠, 비수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그 제작비가 큰 영화들이 이제 개봉이 슬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그렇게 제작비가 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반도부터 시작해서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게 8월 15일에 영웅이에요. 윤재균 감독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 중에서 세 분은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지존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으시죠.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절대로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역사적 위인이시고 그 영웅이 뮤지컬로 성공했기 때문에 8월 15일에 맞춰서 개봉이 되면 역시 또 많은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반도가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데
극장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 얘기해 주실 거죠? 좀비 얘기 해드리려고요. 나 좀비 얘기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반도가 막 개봉된 작품이라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영화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냥 너무 그냥 힘든 그 장르가 바로 좀비물이에요. 모습 때문에? 아니 외모 때문에? 무슨 새벽이었죠? 새벽의 저주. 새벽의 저주. 살아있는 시체의 밤. 새벽에 보러 저희 제 선생님이랑 그 여자분이셨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늦게 영화를 보러 갔다가 좀비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68년에 조지 로메로라는 감독이 살아있는 시체의 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68년이거든요. 이제 60년대에 그 몇 가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하나가 원전 이슈였어요. 원전. 일단 뭐 1940년대 50년대 핵전쟁이 있었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원전이 활성화되면서 원전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이제 심했고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형상화가 이제 좀비로 됐는데 이게 뭐랑 결합하냐면 매스미디어랑 결합을 해요. 매스미디어는 어쨌든 대중들을 포획하는 어떤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비 살아있는 시체 뇌가 없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없는 대중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대중 이러한 개념과 몰려다니면서 방사능에 피폭된 몰골 그 외모와 결합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와. 그래서 68년에 이 조지 로메로가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 공포가 영화 속에 담겨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몰려다니면서 살아있는 건 다 물어뜯어는 버리는. 그리고 죽여도 죽지 않는. 이게 시대를 바꾸면서 계속 변형되거나 진화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또 사회적 이슈를 몰고 가냐면 좀비가 이제 아웃사이더를 이미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진짜 외부에서 들어온 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가적인 의미로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를 그릴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아웃사이더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내부 주류의 그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형태가 그 시대나 사회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좀비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그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작품이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좀비라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그런 생명체 그 죽어 있는 생명체라고 해야 되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사회적인 의미가 좀 있죠. 이게 원래 부두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좀비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한번 복기해드리면 서아프리카에 부두교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화됐을 때 그러니까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이 민간 신앙이 같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가톨릭이나 또는 개신교하고 결합을 해서 그 제의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의식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 신앙이나 옛날 종교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 신과의 매개체가 사제잖아요. 사제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두교의 사제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 부두교 이런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을 죽여서 살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코로나19하고 메르스하고 비교를 하면 메르스가 쉽게 역설적으로 쉽게 퇴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메르스가 굉장히 독했기 때문이에요.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숙주를 죽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숙주는 치사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있으면 계속 옮겨다니면서 변형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부두교의 사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부두교의 사제가 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네.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좀비가 된 거. 좀비라는 개념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게 대중문화하고 결합되면서 지금과 같은 영화적인 어떤 이미지로 형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전통적이거나 나름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서아프리카에서 온 개념이다. 그리고 드라큘라나 이런 그 서구의 공포 영화하고 공포적 개념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어떤 캐릭터 이렇게 탄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민자에 대한 공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민자가 외부의 적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정치적 개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의 미국의 정책은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반이민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니콜라스 홀트가 주연했던 영화 웜바디 같은 경우 웜바디 좋아했어요. 네. 유일하게 좀비 영화 중에 좋아했어요. 따뜻한 좀비잖아요. 인간적인 좀비. 그러니까 인간으로 점점 회복해가고 이민자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 웜바디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서서히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기 시작했을 때 그런 그 성격들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할리우드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래 미국 사회는 이민 사회였고 이민자들이 주축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따뜻하게 포용해야 될 대상들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웜바디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뭐 예전부터 뭐 생각이 느껴지는 거긴 하지만 그 언론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지목을 당하면 막 대중이 가서 물어 뜯어라 말하는 이런 약간 이런 그 느낌 너무 두렵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수식어를 붙잖아요. 좀비 같은, 좀비처럼 그렇군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뇌가 없는. 의식이 없는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종하고 통제당하는 그런 대중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부두교 뭐 이런 우리 작품으로 넘어가요. 우리 작품으로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9분밖에 없어. 1987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했던 엔젤 하트 같은 작품이 있어요. 엔젤 하트? 못 봤어요. 부두교, 좀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옛날부터 이런 좀비 영화가 계속 만들어졌고 좀비의 근원을 알리는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지금 반도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반도 그러니까 이전에 그 부산행이 있었죠. 유아인 씨, 박신혜 씨의 영화도 살아있다도 아까 말씀드린 좀비 영화였고 좀비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도도 좀비예요? 연상호 감독이 그 부산행에 이어서 속편격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좀비 영화는 두 가지가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좀비 떼가 습격을 하는 거니까 스펙타클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거대한 그렇죠. 뭔가 그런 인원이라든가 뭐 이런 건가요? 그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영화적 광경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 좀비 떼에 맞서 싸우는 휴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누구를 방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느냐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가 추구하는 어떤 얘기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상호의 부산행이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비 떼가 기차에 막 붙어서 가는 그래서 그때 좀비 카펫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좀비 카펫 쫙 깔리는 그게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이었고 특수효과와 컴퓨터 그래픽과 또 하나는 특수 분장과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한 그러니까 현대의 영화적 테크놀로지가 다 결합된 모습이었죠.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지하 그 기차 안에 좀비들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들. 대단한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공유가 맡았던 부성애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스토리가 결합됐으니까 연상호의 부산행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스펙타클과 그리고 휴먼 스토리가 있어요. 휴먼 스토리.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가 그런 것이 있을까? 뭐
혹자는 뭐 좀 혹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휴먼 스토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스펙타클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두 가지 중에 연성호 감독이 한쪽에 조금 선택을 더 많이 한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봉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평가를 뭐 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한 주 동안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비 역사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해무수의 꿈님께서 그래 주셨고요. 쪽빅바다님께서는 말씀에 빠져서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케이블 TV나 그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워킹 데드잖아요. 아, 난 어쨌든 좀비물이 너무 힘들어요. 시즌 9편까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나네요. 굉장한 인기를 모았죠. 그래서 미국의 AMC라는 배급사가 이 시즌 드라마 때문에 생존했을 정도로 조금 망해가다가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워킹데드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시체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를 공격하거나 미국 내부의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중이 좀비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의 내면의 공포를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공포를 보게 한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쩌면 선과 악으로 나뉘거나 또는 뭐 흉측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만드는 이상한 영화적 쾌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섭다고 하셨지만 좀비 영화를 하도 보니까 어떤 좀비의 모습은 귀엽기도 해요. 아니, 저는 이제 연기자니까 저 좀비물 촬영하는 촬영 장소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듣잖아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엑스트라 분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좀비 영화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렇게 온몸을 비틀면서 이런 소리 내면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 NG 컷이 굉장히 많고 너무 재밌고 저쪽에서 뭐 웃고 있고 막 엑스트라 분들은 엑스트라 분들이 아니고 조연 연기자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좀비 역할을 하셨어요. 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좀비 연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하실 테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촬영장에 놀러 가셨다가 잘 왔어! 이러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분장을 막 2시간 동안 해가지고 걸어! 이래가지고 걸었던 특수분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들었고. 특수분장과 특수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좀비 영화 모든 영화들이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그 기술적으로 진보를 해요. 진화를 하고. 한국 영화도 좀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스펙타클 좀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코로나19 이제 뭐 경각심이 아직도 생활 속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큰 자본의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좀비 영화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가지고 개봉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영화가 개봉하는 것 중에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언뜻 생각났는데요. 지금 좀비 영화는 어쩌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바이러스가 공격됐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공포적 상상이라고 하는 게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또는 바이러스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대목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좀비 영화일 수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한 편이든 두 편이든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네요. 그거를 예를 들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안고 살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체가 됐을 때는 자기가 사실은 시체가 된 이후에 자기를 모습을 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영화적인 장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약간
뭐랄까 너무 무섭지 않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좀비 영화입니다. 언론에 움직이는 그 대중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자일까 죽어있는 자일까 라는 생각이 우선 살아있는 죽은 자일까.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경고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미디어,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대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리사 오노의 알로아 오에 들으면서 우리 둘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